사실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 이제 소비자의 그 소비 행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긴 한데 사실 이거를 이제 실증적으로 분석할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벤트 스터디를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는 최근에는 뭐 블랙락이나 뭐 S&P 등 이제 대형 투자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들이 포함해서 ESG 중에서 이제 그 소셜에 관심이 많긴 한데 대부분 이런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이제 기업이 이제 사회적으로 그 무리를 일으켰을 때 이제 그 기업의 수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학문적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 연구들에 있어서는 그 기업이 어떤 CSR을 잘했을 때 내지 못했을 때 특정 기업의 그 판매라든가 그 수익에 주로 관심이 있었다면 생각해보면 사실은 특정 기업이 잘하게 되면 또 못하게 되면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이제 경쟁하고 있는 이제 산업 전체에서 이런 스피로머를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서 그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이제 밝히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CSR에 관심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그 폭스바겐 그 디젤 게이트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뭐 환경 이슈이긴 한데 사실은 폭스바겐이 이제 거짓으로 그 이산화질소 배출량을 이제 속인 거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스캔들이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EPA에서 그 과징금을 해서 결국 한 120 만불 정도의 이제 그 비용이 발생한 경우고요. 그 최근에는 보면 이제 그 팬데믹 경우에 이제 그 탑 글로벌 컵이라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인데 이제 그 비즈니스를 잘해서 이제 상장이 될 뻔한 회사였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이런 포스 레이버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국 이제 큰 이슈가 됐었죠. 또 영국에서 보면 이제 패스트 패션에서 부우라는 큰 회사가 발생했었고 또 상장도 될 뻔했는데 그 영국의 이제 미니멈 웨이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 경우도 결국 이제 상장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어쨌든 뭐 최근 그 여러 가지 이벤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스캔들이 이제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시장 내에서 그 평가가 되고 소비자를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매제를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특히 이제 그 한국의 남양이 그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 보이콧이 일어나서 그 보이콧 부분이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그 소비 행태와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반영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방법론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그런 보통 엠피리컬 웍에서는 남양이 이런 사회적 스캔들을 일으키면 남양의 세일즈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그런 부분에만 보통 연구가 일어났는데 사실 남양이 잘못하면 사실 남양의 수요가 그 이제 경쟁력에 있는 뭐 서울유라든가 아니면 매일유업이라든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내지는 소비자 생각을 했을 때 남양만 뭐 이런 안 좋은 그 기업의 행태를 보이겠느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면 이 산업 전체에 있던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희 논문에서는 약간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남양이 이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을 때 이제 보이콧이 새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이제 가격 행태들이 있었을까 또 어떤 소비 행태들이 있었을까를 분석을 해서 그 카운터 팩tor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보이콧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남양의 대표적인 두 개의 그 브랜드가 있는데 하나는 GT고 하나는 아인슈타인인데 두 제품 모두 디맨드가 이제 많이 감소를 했죠. 특히 GT 같은 경우는 한 8% 감소를 하고 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27% 감소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 GT 같은 경우는 이 남양의 가격을 많이 낮췄거든요. 그 보이콧이라는 기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일즈만 보게 되면 많이 감소한 게 아닌데 결국은 이제 가격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이제 레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반영을 해서 보이콧 효과를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제 남양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감소했으면 국내 이제 다른 기업의 제품으로 이동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남양이 전체에 이제 800만 리터 정도 감소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다른 기업의 그 세일즈를 보면 한 300만 정도 리터만 증가를 해서 한 38% 위에 나머지 부분은 사실 전체 수요 감소한 부분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남양이 잘못했지만 그 시장 내에서 스피로버가 일어나서 그 이 우유 시장 전체의 어떤 콜렉터 레퓨테이션 부분이 좋아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요 감소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이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좀 차별이 된 부분은 이제 보이콧 연구가 많이 일어나긴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 서로게이트 보이콧이라 그래서 특정 나라에 대해서 그 보이콧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 한국에서도 노 저펜 무브먼트 같은 걸 보게 되면 일본 맥주 전체 이렇게 돼서 보이콧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분석 자체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외국 일본 맥주 전체, 그다음에 일본 맥주가 아닌 그 둘 간의 인터랙션을 보게 되는데 남이안 같은 경우에 또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 이런 보이콧이나 어떤 기업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보면 특정 시장 내에서 특정한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그 수요가 감소하거나 이제 보이콧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마케팅 솔루션을 통해서 가격과 그 세일즈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는 좀 새로운 분석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남양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뭐 아실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면 2013년 1월쯤에 결국은 남양이 밀어내기, 즉 그 대리점들에게 특정 할당된 분량이 있는데 그거 외에 더 그 이상을 이제 넘기는 거죠. 판매 강매를 하든가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파킹머니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런 그 대부분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그 남양이 이제 하도에 이런 이제 비도덕적인 관행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됐고 이제 불평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큰 이슈가 되지 않다가 이게 주목을 받게 된 거는 이제 14년 5월에 약간쯤 젊은 그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 좀 나이가 지금 지긋하신 그 대리점에 계신 분한테 욕설도 하고 좀 보면은 비인간적인 그 협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녹음이 되고 이제 미디어에 공유가 되면서 많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남양이 여러 가지 회유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 그때 이제 고소한 부분은 취하가 됐지만 어쨌든 이제 공정거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103억 정도를 과징을 물린 것은 결론이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기존 연구들에서 사실은 이제 그 보이콧에 대한 매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보이콧에 대한 플락시로 그 미디어 커버리지 많이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5월에 스캔들이 발생을 해서 미디어가 많이 그 이 부분을 다루죠. 그러다가 한 몇 달만 지나도 사실 미디어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감소하게 됐는데 이걸 보고 이제 미디어를 바탕으로 한 커버리지 바탕으로 한 걸 플락스를 생각을 해서 이게 보이콧이 바로 이렇게 사라지는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마켓 반응을 보면 이 스탁 프라이스를 보더라도 최고치를 보든 아니면 최저치를 보든 그 보이콧 이후에 쭉 감소를 했고 이게 회복이 되지 않죠. 저희 가끔 샘플 기관에서는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게 보이콧이 약간 롱텀 이펙트가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예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한국의 이제 밀크 시장이 이제 그 흰우유랑 여러 가지 그 과미가 된 우유가 있는데 남양이 특히 이제 흰우유에서 한 18% 이상 시장 점유율이 있는데 이 플레이버드 밀크에서는 거의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흰우유 시장만 중점을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저희 이제 수요 분석을 위해서는 그 남양을 포함한 또 서울유나 아니면 메이를 포함해서 24개 이제 브랜드 중에서 보게 됐는데 이 24개 브랜드만 하더라도 마켓에서 한 94%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봐도 사실 시장 전체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자료는 이 수요나 세일즈는 이제 그 월별 자료로서 보이콧 이전에 이제 2014년 4월에 되겠죠. 그래서 26개월 자료가 있고 보이콧 이후에 이제 10개월 자료가 있죠. 그래서 저희 이제 분석 방법은 보이콧 이전 26개월을 통해서 그 소비자의 이제 수요 형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콧 기간에 이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보이콧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게 기본적인 이제 식별의 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료만 보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시면 이제 남양의 세일즈를 보게 되면 이 실선은 세일즈 발륨 쉐어 세일즈 발륨이 되고 점선은 이제 그 세일즈 쉐어가 되는데 어느 부분을 보면 보이콧 이후에 이제 급격히 감소한 부분이 있다가 세일즈 발륨도 그렇고 쉐어도 그렇고 이제 이게 회복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잘 보시면 사실 가격과 같이 보시면 이게 그 약간 다른 스토리가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그 보이콧 이전을 보면 이게 빨간 실선이 이제 남양의 보통 이제 제품들 가격이 되고 평균 가격들이 되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서울이랑 매일 이렇게 되겠는데 보면 보이콧 이전에는 이제 남양이 가장 높은 가격 포지션이 있었는데 프리미엄 그런 느낌 있는
시장 플레이였다 그러면 이제 보이콧 이후에는 가격을 낮추죠.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가더라도 이제 다른 두 경쟁사에 비해서 이제 가격을 항상 낮게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이제 세일즈가 늘었다고 해도 그 레베뉴나 이윤 입장에서는 감소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저희 모델을 통해서 이런 가격 효과랑 실제로 세일즈 효과를 분리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그 컨슈머 유틸리티 모델을 활용을 해서 소비자가 본인한테 이제 가장 큰 효용을 만들어주는 재화를 시장 내에서, 그래서 J는 이제 프로덕트에 대한 인덱스가 되고 M은 시장에 대한 인덱스가 되는데, 그런 재화를 이제 소비를 한다고 모델을 해서 수요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라는 거는 이제 보이콧 인디케이터가 되겠고, 또 P는 이제 가격이 되겠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알파이나 베타에는 이제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랜덤 커브싱 모델을 써서 그 개별 소비자가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허용하는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의 이제 아이디어는 이제 데이터로부터 이제 각 제품에 대한 시장 시야가 있고, 또 모델이 이제 만들어주는 시장 시야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 동일시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기본적인 유틸리티 모델을 식별하게 되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수요를 이제 분석하게 되는 거죠.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제 보이콧 이전에 어떤 트렌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보이콧을 하다 보면 소비자가 보이콧을 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자들이 이제 보이콧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인디펜 스토어 같은 경우는 더 참석을 할 수가 있죠. 안 판다든가, 내지 가격 높인다든가. 자료 보면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결국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이제 보이콧이 일어났을 때 어떤 소비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에 여러 가지 내성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이콧 때문에 이제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있는 부분, 내성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구 변수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결국 이제 베타라는 코에피션트가 보이콧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게 그 음의 이제 계수가 나와서 그 보이콧에 의해서 이제 수요 감소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얼마만큼의 이제 수요 영향을 주는지를 알려면 이 모델 바탕으로 시뮬을 통해서 수요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세일즈 레버뉴를 보시면 남양 제품 중에 이제 GT 같은 경우는 한 14% 감소를 했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20%, 25%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분석에 보이는 것처럼 GT 같은 경우는 보이콧 이후에 가격을 많이 낮췄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남양에 반응했고, 반면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가격을 낮췄다가 오히려 이제 가격을 높이는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보이콧이 일어났는데 가격 높이는 바람에 이제 더 세일즈가 많이 이제 감소한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가격 효과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왜냐면 GT 같은 경우는 가격을 낮췄고 아인슈타인은 가격을 낮췄다 높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가격 효과들이 포함된 부분이라서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전체 보이콧 효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가격 효과를 제거한 부분, 그러니까 기업이 만약에 남양이 이제 가격을 바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이제 보고 싶기도 한 거죠. 어차피 여기서도 보면 이 경우에도 보면 이제 그 남양 이외에 다른 기업들, 서울이나 메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이만큼 그 세일즈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모델에서는 이제 이런 쉐어를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기업이 이제 보이콧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이콧이 있다라는 부분을 반영을 하면 여기로부터 아까 시뮬레이션 쉐어를 빼주게 되면 결국 이제 그 가격 효과는 사라지고 보이콧 효과만 남는 식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죠. 그 결과를 보면 이 경우는 이제 가격 효과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세일즈 발륨도 그렇고 이제 레버뉴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한 24% 정도 GT가 이제 세일즈 감소를 했고 아인슈타인은 한 21% 감소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만약에 남의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면, 특히 GT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기업들은 이만큼 세일즈가 더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아까 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보이콧에 있게 되면 남양 입장에서는 세일즈가 많이 감소하게 되고, 특히 이제 가격 어저스먼트가 없었다면 이제 훨씬 더 큰 이제 손해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역시 더 재밌는 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양의 그 수요가 전체적으로 다른 기업에 옮겨가진 않고, 그러니까 전체 이제 그 87억 원 정도의 그 손해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일부만 반도 안 되는 부분만 이제 회복이 됐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런데 보이콧 효과가 시장에서는 시간이 가게 되면 보통 줄어든다는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 모델을 분석해 보면 여기 이제 개수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보이콧가 10개월이었는데 각각 이제 2개월씩 5개로 나눠서 이제 보이콧을 보더라도 이 개수가 오히려 커진다든가 이제 큰 변동이 없죠. 이렇게 보면 사실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제 보이콧 효과가 그냥 미디어 커버리지 바탕으로 봤을 때는 바로 감사하는 식으로 수정했다 그러면 저희 연구에서는 보이콧 효과가 상당히 지속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그 보이콧 효과를 보되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 오거나이제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그 독점적 차별 시장이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그 보이콧 효과를 보려고 하면 이제 시장 내에서도 인터랙션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모델링을 해서 이제 그 보이콧 효과를 본 그런 대부분은 거의 처음 페이퍼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카우너팩처럴 분석에서 봤던 것처럼 그 보이콧 효과가 상당한데 이제 가격 효과를 통해서 가격을 내림으로써 약간은 이제 후려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결론에서 전체적인 저희 그런 그 ESG나 그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남영이 이런 스캔들이 일어났던 부분은 이제 기업의 전체가 어떤 컬처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CEO가 사실은 최근까지 계속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남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 큰 돈을 벌면 된다 이런 기업 마인드가 있어서 이제 보이콧 부분까지 연결이 됐던 부분이고 사실 그 ESG 중에서 저는 이제 그 인바이러먼트 이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소셜적 많이 옮겨가는 이유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그 이벤트나 하나의 스캔들을 통해서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실효평가 기관들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이 소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많아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양 입장에서나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 이렇게 그 보이콧이 일어났을 때 보이콧이 아니더라도 이런 CSR을 잘못해서 그 수요가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우유 시장이 꼭 다른 시장의 대표성을 갖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봤을 때 이제 다른 부분보다는 가격을 조절하는 부분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런 약간 소의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논문 읽으면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리고 그 엔도제니티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그 추정에 있어서는 이제 BLP 방법을 이용을 했는데 논문에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요한 그 텀이 그 인디케이터죠. 그래서 그 보이콧 이전 이후를 나누는 인디케이터 변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2A fixed effect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는 부분이 이제 모델 에러 그래서 unobserved common shock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프라이스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선 이 남양이 전략적으로 이 보이콧 이후에 가격을 조정해서 그런 부분은 첫 번째 코렐레이션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픽스드 이펙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코렐레이션 이 B라고 제가 표시한 것이 결국 이 인디케이터 핵심이 되는 요 변수와 이 남아있는 오창 간의 코렐레이션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면 결국 이 오차항 unobserved common shock이 잡고 있는 그런 팩터들이 뭔지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케팅에서 이 IRI라든지 닐슨 이런 비슷한 타입의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을 때 저희 마케팅 리서처들이 얘기하는 주요 팩터들 그러니까 리서처들 입장에서는 관측이 안 되고 모델에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이제 소비자나 판매자들 입장에서 많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이 결국은 이 세일즈 프로모션 쪽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즉, 이 buy one get one 같은 프로모션이라든지 또 한국 슈퍼마켓들을 보면 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특정 브랜드 제품을 시음도 하게 하고 아니면 테이프로 이렇게 요거트나 이런 걸 몇 개 감아서 이렇게 판매를 촉진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쉽게도 저희 그 IRI나 에이스 닐슨 데이터에는 좀 빠져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샤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BJT랑 좀 코릴레이션이 있다면 추정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논문에서 이 price endogeneity, 이 세 번째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잘 또 컨트롤 하셨고, 이 하우스만 타입 인스트루먼트 쓰셨는데, 뭐 선행 연구들에서도 그런 인스트루먼트를 많이 썼고, 또 성공적으로 엔도제니티가 잘 해결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잘 컨트롤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프라이스 엔도제니티 관련해서는 물론 이게 좀 엠피리컬한 이슈이기도 하고, 추정을 해보면 많은 리서처들이 이 프라이스랑 이 unobserved shock 간에는 positive correlation이 있는 것 같다. 뭐 네거티브를 리포트한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positive correlation, 그래서 upward bias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BLP 같은 경우에는 뭐 IV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없으니까 요 homogeneous logit, 그 OLS랑 이 IV logi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 에스티메이트를 보면서 바이어스의 방향 같은 걸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그리고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이 positive correlation을 서포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OLS를 썼을 때, IV를 안 썼을 때 이 price endogenity에서 좀 upward bias가 생긴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파인딩들은 그 논문의 validity나 과거 선행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올려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counterfactual analysis 부분이 상당히 저는 재밌고 또 managerial implication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이 프라이스를 좀 reduce함으로써 이 potential loss를 좀 curb 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price elasticity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것과 좀 관련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흰 우유 같은 경우에는 price elasticity가 상당히 높은, 그래서 가격을 조금만 바꾸더라도 이 세일즈를 많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품군이기 때문에 이 GT에 대해서 프라이스를 조금 낮춘 게 좀 효과적인 전략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보이콧 효과를 같이 또 헤터제니티도 들어있고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금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좀 재밌었던 게 아인슈타인은 왜 가격을 인상했을까, 이 부분이었는데, 아마도 이 아인슈타인은 좀 브랜딩도 많이 했고 좀 차별화된 상품으로, 그래서 프라이스 일라스티가 좀 낮지 않을까라고 이 남양에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격을 인상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케팅에서는 이런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이제 캐테고리에 대해서 프라이스 일라스티를 매저하고 디맨드도 쟀는데, 우유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이 컨슈머 패키지드 굿즈고 디터전트 비슷하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프라이스 일라스티가 나오는 그런 카테고리가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조금 오래된 연구고 최근에도 메타 어널리시스가 있는데, 거기서 리포트한 거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소비자들 옵션이 늘어나고 서브스티튜션이 많아지고 정보도 많이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프라이스 일라스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다면 그 논문에서 저희가 발견한, 물론 뭐 엠피리컬 이슈긴 하지만 그런 파인딩과 마찬가지로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프라이스를 이용해서 그 세일즈를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advertising 이펙트가 insignificant하게 나왔는데, 이게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 생각해 본 게 이제 advertising 같은 경우에는 그 carryover 이펙트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이콧 효과가 이제 브랜드 초이스, 그리고 BLP 모델에서는 이제 아웃사이드 옵션이 있으니까 인시던스도 고려가 된 셈인데, 이제 퀀티티 조절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조금 그 플라우지블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애그리게이트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이 퀀티티까지 고려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좀 더 디테일한 패널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마케팅에서는 이제 aggregate demand를 이용해서 퀀티티까지 얹어서 이제 추정한 뭐 BLP 익스텐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페이퍼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aggregate 정보만 이용하고 heterogeneity도 고려하고 하니까 이 퀀티티 부분이 좀 상당히 restrictive한 모델을 쓰긴 했거든요. 물론 그 우유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그 스피로버가 다른 카테고리, 또 남양 같은 경우에는 분유나 요거트 같은 부분이 큰데 거기서도 좀 관측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 collectively demand가 조금 shrink된 듯한 게 보였고 또 교수님께서 이 좀 collective한 그런 reputation issue로 해석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마케팅에서 그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그 토요타 리콜 사태가 있었는데 요것이 터지고 나서 이 일본 자동차 전반 그러니까 마스다라든지 혼다라든지 이런 업체들에도 그 세일즈에 악영향을 줬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서 좀 맥락이 같은 연구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웃사이드 옵션이 제가 보기에는 그 좀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오버올로 물론 이제 저희 샘플 피리드가 3년이니까 좀 리미티된 기간이긴 하지만 그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그 유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그 흰 우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웃사이드 옵션에 반영해서 보면 조금 결과가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논문에 관한 내용은 뭐 이렇게 뭐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으세요. 교수님 나중에 제가 잘못한 이해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알려주시고요. 우유가 가지고 있는 좀 재밌는 카테고리적인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마케팅에서 이제 컨슈머 비헤이비어를 나눠 보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2x2로 나눌 때 이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지, 그 environment고 그다음에 제품 간의 이 differentiability가 얼마나 있는지. 흰 우유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되죠. environment도 낮고 differentiability도 낮은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habitual buying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봐야 뭐 차이도 없고 하니까 사던 거 그냥 계속 사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취약점은 요런 경우에 스캔들이 터지면 금세 브랜드를 스위치해서 또 habitual buying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example 중에 좀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것 하나를 가져왔는데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이 Folgers랑 맥셀 하우스 이 두 개 브랜드가 그 마켓 도미넌트 플레이어고요. 요것들이 이제 이 Folgers 같은 경우에는 서부에 먼저 진입을 했고 맥셀 하우스는 동부에 진입을 먼저 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먼저 들어갔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게 habitual buying을 보일 수 있는 카테고리고 우유와도 비슷한 카테고리죠. 이제 요거를 오랫동안 살펴보니까 이 마켓 first mover advantage가 상당히 강력하게 존재한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habitual buying으로 설명을 해도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리서처들을 많이 살펴보니까 요 manufacturer들이 이 스캔들이나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리테일러와의 관계를 상당히 돈독하게 가져갔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서 리테일러들한테 잘해주면서 이제 프리미엄 그 쉘프 스페이스도 선점을 하고 그다음에 뭐 리테일러들로부터 좀 좋은 취급을 대접을 받은 거죠. 마찬가지로 그 메요네즈 같은 것도 저희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면 어떤 게 어떤 건지 아마 모를 겁니다. 근데 상당히 퍼시스턴트하게 이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가 존재한다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이것도 이 habitual buying 그걸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리테일러들이 열심히 매니팩처러들이 열심히 그 리테일러와의 관계를 잘 가지고 갔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ESG와 관련된 오늘 페이퍼 연구를 살펴봤는데 제가 든 생각은 결국 이런 상황 속, 이런 환경 속에서 좀 많이 안 살펴본 게 저희가 그 리테일러들의 역할 혹은 그 리액션들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좀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플랫폼, 그러니까 마켓만 제공하고 매니팩처러들이 직접 들어와서 물건을 판매하는 플랫폼들에서는 레커멘데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ESG를 적절히 반영한 그런 리테일러들의 비헤이비어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슈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 이제 세일즈 임플리케이션들을 많이 봤지만 좀 다른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 리테일러들 특히 그 슈퍼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저가로 많이 미국 마켓에 파고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플레이어들이 주는 이제 사회적인 그 임팩트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오베시티를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그 쓰레기를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영향들이 있었고요. 또 월마트 같은 경우에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맨데이트라고 요것을 서플라이 체인에 좀 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요구를 해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가 됐는데
어찌 보면 이 남양 사태와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서플라이 체인과의 적절한 이 논의, 합의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연구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이렇게 소비자들의 초이스를 보면서 이 ESG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어 레벨의 이 애그리게이트 데이터도 있지만 이런 많은 업체들, 특히 한국 시장에서도 칸타나 닐스는 그 패널 데이터도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국 사례에서는 이제 연구소들과 데이터 벤더들이 같이 데이터를 제공해 줌으로써 연구자들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특히 이 IRI 같은 경우에 2008년에 데이터셋을 제공해서 2020년 기준으로 한 200개 이상의 논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포트나 연구 기회들을 좀 연구소 입장에서 많이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식의 리스크 컨덕트나 관련된 스캔들이 어떻게 그들의 성과에 또는 이제 시장 실적 영향을 미치느냐에 관련돼서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어떤 식의 연구를 진행을 했는지 조금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논문의 기여는 결국은 제 느낌에는 그 인도제네틱 이슈를 어쨌든 많이 해결하시고, 결국은 그 보이콧 이펙트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이펙트를 아이덴티피케이션 방법을 좀 리고러스하게 하셔서 그거를 실행하셨다라는 걸로 저는 이제 이 논문의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메커니즘이 과연 뭘까? 소비자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보이콧에 암묵적으로 또는 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연구 또는 저희 분야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들과 좀 연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이런 프로덕트 함 크라이시스 관련돼서 이제 조직이 그 자동차 산업 내에서 그 리콜 이벤트가 그 후에 소비자에 대한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냐,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퀀트랑은 조금 그런 연구의 포커스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떤 조직의 리스크 컨덕트나 그런 이제 조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 이후에 다양한 이제 이발리에이터들,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의 참여자들을 포함해서 아니면 소비자 또는 이제 평가기관의 평가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발리에이터들이 과연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인퍼런스를 하느냐. 그 인퍼런스라는 거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특히나 만약에 남양의 경우에 남양이 그런 대리점 소위 말해서 갑질 사건의 어떤 주범이 됐는데, 그 주범이 사실은 이게 남양 전체의 시스테미틱한 문제인지 아니면 일개 녹음에 이제 그 들어있는 그 개인의 어떤 일탈 행동인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막 그 요소들이 섞여 있는데, 그런 다양한 파편적 정보를 통해서 이 이발리에이터들이 과연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뭐 블레임을 생각을 하는지, 그런 어떤 인퍼런스나 어트리뷰션 프로세스, 이런 거에 조금 더 저희는 중점을 둬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소위 말해서 블레임 어트리뷰션이나 길트 인퍼런스가 어떤 매개를 통해서 어떠한 바운더리적인 링크를 통해서 그 산업 동종 업계 내의 경쟁자의 확산이 되는지, 아니면 관련 어떤 그 네트워크 타이들에게까지도 이제 그게 확산이 되는지, 이런 쪽에 저희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비자나 뭐 다른 다양한 평가자들의 이런 attribution 프로세스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제 그 기업, 타겟 기업이나 또는 타겟 기업과 연루되어 있는 이제 뭐 기업의 경영자든 아니면 뭐 다른 뭐 소비 업체건 아니면 백화점이건 뭐 이런 어쨌든 다양한 링크를 갖고 있는 업체들에게까지도 이 어떤 블레임이 확산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어쨌든 취약한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밝혀내는 데 조금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유사성, 네트워크 유사성이라던가 아니면 카테고리적 유사성을 통해서
이 평가자들이 그 블레임이나 어떤 길트를 인퍼를 해서 이 스피լ오버 프로세스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 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그러면 남양유업의 경우에 남양유업이 갖고 있던 기존의 어떤 사회적 지위,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지위라는 거는 이 남양유업의 제품의 퀄리티의 어떤 평판 또는 이제 남양유업이라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약간의 캐릭터적인 그런 평판. 그래서 기존의 어떤 레퓨테이셔널한 자원이 이 전체 프로세스에 더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백래시 효과를 초래하는지 뭐 이런 거에 이제 보통 저희 분야에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이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거에 이제 뭔가 집중해서 연구들을 굉장히 다양한 미스컨덕트 케이스나 다양한 스캔들 케이스를 갖고 되게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더 나아가서 남양의 대리점 갑질 이벤트의 이제 그 속성을 이제 비윤리적 행태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비윤리적 행태는 당연한 그 말씀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남양이 거기 그 논문에 보면 이 어떤 그 대리점에 푸싱아웃하는 이런 프랙티스가 어떻게 보면 우유 업계에서는 약간은 좀 관행처럼 해오는 그런 프랙티스인데 특히나 남양이 굉장히 그거를 더 심하게 하더라라고 이제 그 데이터에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 약간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이게 퀄리티랑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우유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유는 확실히 소비자 머릿속에 그 우유의 그 브랜드와 그다음에 회사의 그 링키지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양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푸싱아웃이라는 그 갑질을 굉장히 심하게 한 이유가 자기네 제품이 소비자에게 약간 외면받을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이제 대리점에게 약간 전가하는 왜냐하면 그냥 시장에서 웬만한 경쟁력으로는 다른 서울이나 매일에 좀 밀릴 수도 있어. 그래서 약간 그런 좀 이렇게 인터널리 연결된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갑질이라는 그 어떤 이벤트의 속성이 이제 되게 인트레스팅한데 왜냐하면은 보통 다른 이제 그 이런 프로덕트 마켓에서의 스캔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그 프로덕트 퀄리티에 대한 인식, 소비자 인식의 변화를 주나요? 가령 저번에 뭐 어떤 가습기 사건, 그런 소비자 안전 이슈, 뭐 이런 게 굉장히 프로덕트 한 크라이시스에서 중요해서 보통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뭐 릴라이어빌리티나 퀄리티에 대해서 좀 낮게 평가를 하게 돼서 이게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그 기능적 유틸리티에도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게 소비자로서는 합리적인 결정이긴 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이 대리점 갑질은 그 퀄리티 이슈랑은 연결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소비자들이 이런 남양의 제품을 소비하지 않도록 그 결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메커니즘이 두 개가 섞여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아까 저같이 좀 복잡하게 생각하면 얘네가 이런 갑질을 하는 이유가 자기네 이제 물건이 안 팔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대리점에게 어떤 그 위험을 떠안기기 위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냥 그런 거에 무관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그냥 그런 상관없이 이 소비자가 이 갑질은 특히 대리점 약자를 을에 대한 갑질은 나쁜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나쁜 일에 내가 응징을 해야 돼 라는 차원에서 이제 소비를 안 하는 결정,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어떤 그 언에티컬한 그 측면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넘어갔는데 저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티즈아웃 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약간 이런 게 조금 고민이 되고요. 아니면 뭐 보통은 이제 이거는 마케팅 CD 쪽에서 실험 같은 거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인트레스팅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서로게이트 그 보이콧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들 이렇게 보면서 봤더니 교수님께서 다른 논문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재팬 무브먼트 관련돼서 맥주 소비량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변화를 아마 보신 건데,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이건 약간 언에티컬한 어떤 컨덕트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 약간은 소비자의 어떤 밸류나 아이덴티티 관련돼서 소비자나 어떤 뭐 편의점 업주들이 그 일본 맥주를 이제 캐리하지 않도록 결정해서 일본 맥주가 이제 판매가 굉장히 떨어졌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이제 그 궁금한 거고, 그다음에 교수님의 어떤 의견이 또 어떠신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컨슈머 디스유틸리티 오브 보이콧티드 프로덕츠의 그 메커니즘이 뭔지, 또는 이거를 이제 구별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으실지. 그래서 가령 이제 하나 또 인트레스팅한 어떤 파인딩 중에 하나는, 그 논문에서 이제 그 컨슈머 그런 헤테로지니어티를 보여주시면서 그 저소득 계층이나 이제 그런 식구가 많은 이런 어떤 하우스홀드에서 더 이제 그런 남양에 대한 보이콧 참여율이 높았는데, 그게 아마 심퍼시 때문일 거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셨더라고요. 심퍼시, 그다음에 뭐 앵거, 이런 것들이 또 약간 또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치지향적인 소비 뭐 이런 말 많이 하고, 뭐 미닝 기반 소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도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뭐 가령 뭐 아이덴티티나 뭐 이런 가치지향적 소비 행태는 뭐 vegan 같은 경우,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 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태를 하는 프로덕트 마켓에서 보여지는 업체들, 뭐 아까 뭐 패션 브랜드 중에서 이제 그 하이 패션 그 업계에서도 만약에 뭐 그런 어떤 모피, 뭐 가죽 이런 동물 인권을 그러니까 침해하는 이런 그 제품을 많이 출시하는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보이콧을 한다, 이런 연구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이런 마케팅 연구들이 이제 메커니즘을 막 이제 섞어서 아니면 이제 조금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물론 이걸 데이터로 이렇게 임페리컬 그런 아카이벌 데이터로 보여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런 보이콧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 간에 아니면 사건 간의 비교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제 또 박성호 교수님 말씀을 또 이제 나중에 그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그게 좀 풀렸던 게, 이제 우유라는 게 이제 약간 소비 필수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나중에 전체 인더스트리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게 조금 약간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집에서, 아니면 뭐 아침 식사에 뭐 시어리얼을 자주 먹는 이런 하우스홀드에서는 우유는 사실은 안 먹을 수 없는데, 아예 화이트 우유가 아닌 그 카테고리 밖으로 그 어떤 소비가 이동을 한 건지, 그게 조금 약간 의아하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우유를 그냥, 그러니까 남양을 먹다가 매일이나 서울 우유로 이렇게 스위칭하는 그 커스트가 사실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뭐 어디 갔는데 남양이 없어, 뭐 그러면 그냥 매일 먹고 그다음에 뭐 서울 먹고 아니면 다른 또 그 제 4, 5 브랜드를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보이콧이라는 게 굉장히 그 로우 코스트적인 그런 어떤 그 소비 행위잖아요. 반면에 그러니까 브랜드 로열티가 아주 높지 않은, 뭐 우리나라 저번에 노제품 할 때 유니클로 같은 그런 이제 경우에는, 사실 유니클로는 되게 브랜드 로열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어떤 그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유니클로를 내가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유니클로를 안 사고, 또는 뭐 자동차 같은 경우 뭐 일본 자동차 어떤 내가 뭐 애정하는 일본 그런 메이크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다른 걸로 스위칭한다는 건, 그건 상대적으로 좀 그 스위칭 커스트가 큰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 배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가치나
그 아이덴티티 기반한 소비와 그다음에 넌 소비 이런 어떤 행위들 그런 컨슈머 초이스들은 굉장히 하이 커스트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 생각하셨을 때 그런 어떤 경우에도 그 프로듀서가 이제 뭐 수익 그 프라이스 어저스먼트를 통해서 뭐 매출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면